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여름 잘 보내셨어요? 일단 저는 레벨 2에서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윤리, 에틱스 계속 가르칠 예정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험 봤던 게 2008년도 6월에 봤던 것 같아요. 2008년 12월에 봤네요. 2008년 12월에 보고 12년도 6월에 최종 합격을 했으니까 4년 정도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저는 레벨 1을 재수를 했고 레벨 3를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 2를 한 번에 붙었죠.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오늘 나간 핸드아웃에 보면 그죠, 복사물 있죠. 거기 보면 제가 공부 어떤 스케줄로 했는지 이따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했던 스케줄대로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저는 레벨 1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벨 2 하기 전에 USCPA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서 잠깐 이제 회계를 한 다음에 CFA 레벨 2를 해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과목 특성이 어떤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기존에 나왔던 건 어떤지, 새롭게 나올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철저하게 제 이제 경험에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시험 포맷이 좀 변한다는 걸 거예요. 레벨 1 때 시험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다 기억나죠? 그죠? 몇 달 전이니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그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해서 문제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길어서 많이 길지 않고 지문 짧으면 한 2줄, 3줄 정도 갈 정도로. 근데 이게 포맷이 바뀌어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120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120문제가 나와가지고 총 240문제를 저희가 6시간 동안 풀게 되니까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주어지는 거죠. 30초죠. 1분 30초 정도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풀었는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옛날 수능 보셨으면은 언어 영역 풀어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시험지가 있으면은 여기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퀘스천 1번, 퀘스천 2번, 퀘스천 3번, 그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일단 아이템 세트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 한 세트엔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요렇게 한 세트에 퀘스천 넘버 1번부터 통상적인 경우요, 6번까지 해서 총 6개의 문제로 구성이 돼요. 6개의 문제로 오전에 몇 세트가 나오게 되냐면요, 총 10세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오전에는 총 6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20문제였죠.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60문제에서 총 120문제가 오전, 오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오전, 오후에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반이 줄었으니까 시간은 2배가 늘었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3분의 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당 3분의 푸는데 그만큼 지문이 길어졌으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때로는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 이쪽을 봐야 되고,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이쪽을 봐야 되고 해서 독해 능력이 중요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요, 지금 오늘 학원에서 나눠준 책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 6번째 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래서 뭐 리딩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리딩을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영어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이쪽 봐보시면요, 자 보세요. 6번째 페이지 지문 굉장히 길죠. 7번째 페이지까지 지문이 가요. 그죠? 굉장히 길죠. 8번째 페이지까지 지문이 가요. 길죠. 네, 길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저 봐보세요. 우리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요만큼만 읽으면은 퀘스천 넘버 1번에 대한 게 풀려요. 요만큼, 2번에 대한 거는 요만큼 보면 풀리고요. 3번은 요만큼, 4번은 요만큼, 5번 요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대개 그렇게 나와요. 거의 대개. 그래서요, 4번 한번 봐보세요. 문제 4번. 문제 4번을 보면은, 그죠? Inner statements about evaluating soft dollar arrangements. Natalie is most likely correct with respect to principle 1, 2, 그 다음 both principles 1 and 2라고 돼 있죠. 그럼 principle 1 and 2를 지문 가서 찾아보세요. 7페이지에 있죠. 그죠?
7페이지에 Principle 1 and 2 있죠? 이거 보고 푸는 거예요. 그 문단 있잖아요. 그 앞, 뒤 문단.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세요. 5번 문제 가보시면은 5번에 A번 보기 지문 보시면은 both policies 1 and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and 2의 policy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거예요. 앞장 가셔가지고 그 밑에 7페이지 밑에 봐보세요. 7페이지 밑에 봐보시면요. policy 1 and 2 나와 있어요. 그죠? 네, policy 1 and 2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가보시면은 to make the firm's policys에서 policies 3 and 4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3 and 4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장 가셔가지고 지문, 앞장이 아니죠. 8페이지 가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policy 3 and 4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레벨 1 때 했던 거랑. 레벨 1 때 요만큼 읽고 퀘스천 1번 풀었잖아요. 요만큼 읽고 또 퀘스천 2번 풀었고 해서 요만큼 읽고 요거 풀고 요만큼 읽고 요거 풀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단지 지문이 조금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 그래서 걱정하실 거는 딱히 없으세요. 단지 이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글로 된 교재를 이렇게 보시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사실 CFA 학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2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한 군데선 한글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한 군데에서 저희는 이제 스웨저 그냥 원서로 가르치는데 구에서 스터디원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 영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현장에서 직독직해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영어로 좀 익숙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글로 된 교재를 보시더라도 영어로 된 문장과 단어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다 갔어서 좀 긴장하지 않으시려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관한 포맷은요. 요 정도예요.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과목 구성 좀 보도록 할게요. 과목 구성도요, 레벨 1이랑 똑같아요. 레벨 1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간혹 이거 써드리는데, 일단 큰 전제는요, 뭐,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회계 과목 있겠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할 때 4가지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첫 번째는 주식 밸류에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크죠. Fixed Income 밸류에이션 할 거고요. 이거는 거기 없는 거예요. 뭐, 어디를 보고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페이지, 한 15페이지 보시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15페이지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도 있고요. 파생상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orporate Finance 기업의 재무관리 들어갈 거고 윤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ortfolio Management, Alternative 대체투자 상품, 그 다음에 퀀트 통계랑 이코노미스 이렇게 총 10과목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레벨 1이랑 레벨 2 과목은 똑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게 시험이 비중이 어땠었냐면요. 전통적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의 비중은 여기 FRA가 전체 시험에서 한 20%를 차지했었어요. 에코티가 한 20% 차지했었고요. 픽스드 인컴이 10%, 데리버티브 10%,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10%, 에픽 10%, 폴폴리오 5%, 얼터 5%, 퀀트 5%, 에코 5% 이렇게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연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년도 결과가 나온 거고 19, 18이니까 17년도, 그러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과목별로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1순위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2순위고 그 다음 이게 3순위예요. 왜냐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자신 있고 이게 자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면 바로 회계사 보고서 이게 들어간 거였으니까. 그리고 에코티도 회계 잘하면 에코티 좀 잘하게 되는, 그 에코티 재밌어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여기 과목에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40점을 맞잖아요. 그럼 두 과목에서 40점을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에서 반타작만 하면 합격인 거 아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버리고 두 개 해서 다
다 맞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에서 반타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네 과목 있잖아요. 네 과목에서 자신 있는 과목이 본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40점 맞고 하나나 두 과목 정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 50점 정도를 구성을 해요. 아니면 60점 정도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삼지선다니까 다 찍어요. 그래도 합격이란 말이에요. 레벨 2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게 3년 전까지만이에요. 근데 3년 전부터 이게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했냐면요. 자, 이게 세트로 따지게 되면 몇 세트냐면요. 이게 20%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오전, 오후에서 총 4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4세트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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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총 20세트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오전, 오후 20세트니까. 총 20세트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한 2016, 17년도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갑자기 3세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불규칙하게 이게 2세트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3세트에다가 나머지 2세트 나오고 간혹 이런 데서 1세트.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요. 이건 3세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기 페이지에 1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쿼티가 3세트, FRA가 3세트, 그리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1세트 나왔어요. 오전, 오후. 이건 역사상 최초 있는 일이에요. CFA 역사가 시작되고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1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2세트 나왔죠. 심지어는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요. 원래는 이게 10세트, 10세트에서 20세트고 1세트가 6문제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문제짜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트가 11세트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협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칙을 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면 좀 굉장히 머리 아프죠.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레벨 1 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험이 우리 레벨 1 봤잖아요. 그죠?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았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풀 수 있을 정도? 안 하면 못 풀었지만 하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난이도였었다고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레벨 1 때 설명회 때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넓고 얇게 공부하라고요. 넓고 얇게 하셔서 과목 버리지 말고 끝까지 10과목 다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찍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알아야 찍으니까 버리지 말고 얇게 넓게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 2 때는 제가 입장을 바꿨었다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과목 비중이 이래요. 그래서 절대 FRA랑 에코티를 버리면은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RA랑 에코티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일단 100점을 맞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더군다나 난이도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 순으로 해서 시간이 되시는 순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작년 보시면요. 2019년도 비중을 보시면은 그죠? 전체적으로 너무 골고루 나와요. 다 2세트고 뭐만 3세트냐면요. FRA랑 에코티만 3세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공부법은 이래요. 요거랑 요거는 그래요. 올해 3세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이건 항상 3세트가 나오고 10%가 나왔던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FRA랑 에코티는 무조건 꼼꼼히 하셔야 돼요. 대신에 밑에 8과목은요. 이제 뭐가 더 나온다 덜 나온다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의 순서는 우선순위는 이랬는데 지금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2과목 하시고 나머지 8과목 중에서는 다 하셔야 돼요. 대신에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라서 어쨌든 상황은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레벨 2도 과목을 버리시면 안 되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레벨 1 때는 시험이 쉽게 나오잖아요. 레벨 2도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과목 구성에서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위안을 하자면요. 레벨 2 재밌어요. 진짜로요. 제가 레벨 2 합격까지 하고서 취업을 이제 하려고 인터뷰를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공사,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책금융공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산업은행이라든가 정책금융공사라든가 뭐, 금융공기업들 있잖아요.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장 가서 딱 들어가 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배웠던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순으로 난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시면은 공기업 시험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 것도 레벨 2에서 배우는 거에서 다 커버가 되지, 레벨 3는 아직 안 가보셔서 뭐 상상도 안 하시겠지만, 레벨 3는 좀 시험이 이상해요. 변태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좀 재수없어요. 레벨 3는 제가 레벨 3 강의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14과목 중에 제가 5과목을 하니까 레벨 3에서는 3분의 1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좀 그지 같아요, 시험이. 이게 공부를 해도 공부한 것 같지 않고 에세이도 있고, 그리고 10과목이잖아요. 레벨 1, 2랑 과목이 똑같아서 이건 과목 보면 저걸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레벨 3는 뭘 배우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너무 잘 알죠. 레벨 1에서 깁스 있잖아요. 우리 깁스 배웠던 거. 막 그게 한 과목으로 툭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트레이딩은 뭘 배우는 거냐면은 미국에 뭐 거래소가 워낙 많잖아요. 나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있고, 이 거래소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워요. 그럼 우리 거래소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시카고 가봤어요? 뉴욕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요. 거기서 증권 거래 해본 사람은 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걸 에세이로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체감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성과평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서 내가 10%를 벌었어요. 10%를 벌었으면 이게 코스피에서 예를 들어 그해 코스피가 10% 올랐으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10%를 벌었는데 그해 하이닉스가 20% 올랐어요. 그럼 나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해 코스피 30% 올랐어요. 그럼 난 못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발라내가지고 내가 진짜로 잘하는 건지를 보는 거. 지금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제 얘기. 지금 집중 안 되고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레벨 3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10과목이 다 나가고 14과목이 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는 레벨 3 때 제가 따로 전략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치우고, 레벨 2 입장에서만 얘기하면요.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FRA, 에코티에서 가치평가 배우잖아요. 주식 가치평가 법이라고 하는 게 레벨 1에서 배우셨겠지만, 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가 상대가치법이라든가 뭐 자산가치법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디비던드를 디스카운트하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든가,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제가 괜히 얘기했나봐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할인하는 모형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가장 월가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권에서도 많이 쓰는 자녀이익 모델 할인이라든가, 에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코노믹 밸류 에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배우시게 돼요. 왜 가치평가를 이렇게 하고 이게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가장 현업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부분 배우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뭐 예를 들어 픽스드 인컴 가치평가할 때나 파생상품 가치평가할 때 뭐 블랙숄드 모델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항 모델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파생상품 가치평가할 때 이항 모델 많이 쓰고 블랙숄드도 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내가 실제로 쓰는 거를 배우니까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레벨 3는 상관없이. 그래서 1, 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본인이 체감하면서 배우시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하는 기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공부 시간이죠.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은 사실 되게 주관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사람들도 내가 몇 시간 공부해서 합격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그렇대요. 250시간.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는 몰라요. 그냥 250시간이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인은 또 1.5를 곱한대요. 왜 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5를 곱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 320시간인가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잘 모르겠네요. 380시간인가 1.5 곱하면. (80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강의하면 한 2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럼 400시간, 250시간이라 그냥 칩시다. 그러면은 대략 한 650시간에서 700시간 정도를 합격선으로 치는데, 이것도 감이 안 오고 이것도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8월이 다 갔어요. 참 희한하죠. 여기 학원 딱 오면은 날이 좋아져요. 9월 다다음 주에 추석 있는 거 아세요?
9월달 중순부터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거예요.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중순에 시험 보잖아요. 그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공부한다고요. 제 말 맞죠? 9개월 공부할 거예요. 1년 중에 12개월 중에 9개월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뭐 레벨 1, 2 여기 뭐 사실 뭐 직장인들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셔츠 입으신 분들 많으니까.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평일날 물론 52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평일날 공부하기 솔직히 이렇게 막 지금은 많이 하지만 좋지는 않다고요. 주말에 대부분 많이 공부를 하죠.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제가 칠게요. 일주일에 풀리 공부할 수 있는 날짜가 2일이에요. 1년에 52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며칠 나오냐면요. 78일 남아요. 78일 동안 내가 풀리 공부할 수 있는 날짜예요. 언제까지냐면 시험 전까지. 계산 틀린 거 아니죠? 78일 동안 내가 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요거를 넘어설 수 있냐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은 대략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0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숫자냐면은 자, 제가 공부할 때 이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한 6시에서 6시 반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대략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 한 8시 반이 됐어요. 아침 먹고 씻고 학교 가고 하면 한 8시에서 8시 반 도착하잖아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8시 반에 가요? 우리 9시간에도 9시에도 수강 신청 솔직히 안 하잖아요. 8시 반에 내가 자리에 앉았다고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8시 반에 앉아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몇 시간 해요, 오전에?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오전에 3시간밖에 공부 못 해요. 그죠? 그럼 11시 반부터 우리 밥 먹잖아요. 11시부터 먹어요. 밥 먹잖아요. 11시 반부터. 직장인들 다 11시 반부터 먹잖아요. 그럼 몇 시까지 밥 먹어요? 되게 1시까지 먹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1시까지 먹어요. 저는 1시까지 먹었어요. 그냥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산책하고 졸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6시까지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5시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5시간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 저녁 먹어야죠. 7시까지 저녁을 먹어요. 산책 좀 하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10시간이 돼요. 그럼 8시 반에 집으로 와요. 그럼 9시 반. 하루 운동하고 하루 운동 안 했거든요. 그럼 하루 운동하면 10시 반. 씻으면 11시. 11시에서 11시 반에 잠드는 거예요. 그럼 11시 반에 잠들어서 다음날 다시 6시 반에 일어나요. 다시 8시 반에 회사에 다시 학교에 앉아요. 그렇게 해서 제 학습 노트를 좀 보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2월 8일 날 이제 괌에서 시험 보고 돌아온 날이에요. 2월 9일부터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첫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쭉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 시간인지 아시겠죠? 780시간 정도인데, 780시간 정도인데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네트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제가 언제 정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냐면은 거기 잘 보시면요. 제가 2월 9일부터 첫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시험으로 따지면 D-Day 105일 남았을 때예요. 그래서 105일은 조금 오버, 한 115일인가 120일 남았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모르겠네요. 105일인가. 그래서 3월 24일 날까지 제가 1회독을 했고 4월 29일까지 2회독을 했고 5월 4일이 딱 9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5월 4일이 딱 90일째 되는 날이고 그때 제가 900시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 확신을 가졌던 게 제가 5월 14일이에요. 그때가 딱 3회독 했던 날이고. 그래서 합격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자기마다 어떤 시간과 어떤 스케줄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뭐 다 각자 다르잖아요. 저는 백그라운드가 회계적인 백그라운드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시간을 썼었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이건 이제 제가 본인한테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10시간 빼가지고 이 시간 채우기 쉽지 않다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이요. 뭐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수치든 없는 수치든 솔직히 학원 강의하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에서 빼야죠. 그죠? 이거 내 공부 시간에서 빠져요. 그럼 요만큼 채우려면은 요거 채우면은 이 시간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실 때 제가 이제 레벨 2 이제 마지막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레벨 1 불합격하면은 다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레벨 2 불합격해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레벨 3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10년이고 15년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레벨 3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15년씩 막 장기, 장수세.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요. 10년씩 하시는 분들 저 봤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했는데 애가 결혼할 때 그냥 타는 분도 봤고요. 진짜로요. 어린이날을 한 번도 같이 못 있어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다 큰 여자애가 지나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레벨 2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레벨 2 때 떨어지면 이게 때려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커요. 그잖아요. 레벨 2 때 떨어지면요. 이거 옛날에 레벨 1 때 제가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2021년이고요. 22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이니까 19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요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년에서 1년 공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뭐 일주일 하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야. 반년에서 1년 공부했다고요. 자, 이때 합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타임라인은 이거겠죠. 1년을 더 하고 2년을 더 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선 딱 2년만 남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때 혹시나 떨어지잖아요. 요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시절이 뭐 반년에서 1년인데 반년이라고 합시다. 짧게 반년, 1년 반을 했어요. 1.5년을 했어요. 근데 내 앞으로 펼쳐진 미래가 2년이 남은 거예요. 2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남자들 알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3.5년이야. 3.5년이면 법학대학원을 졸업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태면 의학대학원을 가서 뭐 졸업할 수도 있는 시간인 거고 비교 대상이 되는 옵션들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이때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레벨 3 가서 비비던 버티던 뭘 하지. 이때 떨어지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전 이때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벨 2가 그래요. 레벨 2 때 아깝게 떨어지면요. 주저앉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10년 하신 분 봤거든요. 레벨 2를. 처음에 아깝게 떨어지니까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그냥 매년 보러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매년 올림픽 참가하듯이 그냥 가서 본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이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공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제 학습일지를 가져왔냐면요. 일단 레벨 1이랑은 다르게 레벨 1 때 공부 좀 했으니까 레벨 2 때 오면 이제 학습일지 좀 쓰잖아요. 이거 제가 썼던 학습일지예요. 네, 학습일지를 쓸 때 저는 이렇게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험이 며칠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 15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늘이 예를 들어서 8월 20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상으로 120일이 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써요. 60일을 딱 잘라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는 딱 1회독만 할 거야. 이때까지 1회독 하고 그 다음에 반을 또 잘라요. 난 이때까지 2회독 할 거야. 반을 또 잘라요. 그래서 난 이때까지 3회독 할 거야. 그리고 남은 기간 마무리할 거야. 전 이렇게 짜요. 크게. 그냥 사전적인 계획은 크게 짜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1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한 걸 적어요. 거기다가. 거기 적은 거 보이시죠? FRA 1강, 2강, 3강 듣고 제가 복습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22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거를 적어요. 솔직하게 적어.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내가 적는 거니까. 이거 뭐 박물관에 전시할 것도 아니고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적는 거니까. 내가 적는 거예요. 솔직하게. FRA 1, 2, 3강 했어요. 에코티 1강 했어요. 적는 거예요. 2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날 쉬었어요. 미안해요. 하루 쉴 수도 있죠. 15일이 제 생일이에요. 뭐 알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구정이라서 쉬었어요. 괌가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언제까지 안 쉬었냐면요. 4월 1일날까지 안 쉬었어요. 4월 1일날 아팠어요. 만우절일 아팠던 게 아니라 진짜 아팠어요. 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쉬었냐면요. 6월 6일까지 쉬지 않았어요. 매일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쉬면 쉬었다고 썼고 못하면 못했다고 썼고 잘하면 잘했다고 썼어요. 이 짓을 하면은 왜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공부의 신 그 강성태 씨가 하시는 강의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몇 강을 들을 수 있는 N지 보여요. 내가 나를 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20강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반복이 되면 70일이면 몇 강 들을 수 있어요? 200강 들을 수 있는 N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3강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70일에 30강밖에 못 듣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시험 날짜를 미뤄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험 날짜 못 미루잖아요. 그럼 나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서 생활 패턴을 바꾸든지 시험 날짜 못 미루니까 내년으로 보든지 뭔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애인지가 파악이 된다고요. 이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냐면요. 예를 공부할 때 진짜 제일 부질없는 게 오늘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뭐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뭐하고 왜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이렇게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일지는 사후적으로 쓰는 거야. 사전적으로 절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후적으로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했다라면 내가 뭐를 공부했다, 몇 페이지를 공부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혹시 양면인가요? 양면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네. 넘겨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있냐면은 페이지수 있죠. 그죠? 뒷장에 보시면 페이지수 있어요? 보여요? 예를 들어 3월 25일 날 49페이지까지, 3월 26일 날 65페이지까지 보여요? 이게 제가 실제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디테일하게 적는 건 아니에요. 그냥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 봤다, 20페이지 보면 봤다, 어디까지 봤으면 봤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한 3개월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 볼 수 있는지도 계산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복습을 할 수 있는 애가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오늘 10시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이거 보고 11시부터 11시까지 이거 보고 이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사전적으로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자라고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 막 짜면은 내가 나를 헤라클레스인 줄 알아요. 엄청 막 빡세게 평가를 한다고요. 뭐 여러분은 아인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먼저 한번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을 여기에다가 맞춰보세요. 그래 사전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이게 왜 좋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한 100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놀재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냐면 참 웃긴 게 100일에서 보상으로 쉬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내가 100일 동안 한 나 자신이 너무 뿌듯해요. 자,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3일하고서 무너지는 건 쉬운데 한 100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뿌듯하다고요. 이 뿌듯함, 내가 이거를 꾸준히 했네. 나에 대한 그 자긍심, 자부심. 이게 게임의 보상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게임의 보상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내가 하루를 하면 하루 얼마큼 성장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루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경험치를 쌓았고 레벨이 올라간지가 보이잖아요. 다음날 내가 이 시간을 투입을 하면 요만큼 성장한 게 보이죠. 그 다음날 또 이 시간 성장한 게 보여요. 이게 쭉 보이면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꾸준히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한 게 보이니까. 그게 남잖아요. 뭘로 남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솔직히 힘들어요. 하루 10시간씩 하면은 막 한약 먹어줘야 돼요. 이거 안 먹어주면은 이게 막 스트레스에다가 솔직히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이거 하는데 제정신이겠어요? 힘들다고요. 근데 전에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쉬어요. 이게 게임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훈련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본인이 이거를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뒷장 가보세요. 이게 실패했을 때 학습일지예요. 레벨 3 했을 때.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은 맨 마지막 장에 한 장 나갔어요. 아, 실패했을 때가 안 나갔군요. 레벨 3 했을 때 제가 실패했을 때 학습일지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레벨 3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가관이에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보셔가지고 3월 24일 찾아보세요.
3월 24일 날 1회독 진짜 마쳤어요. 4월 29일 날 2회독,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3회독,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 때 마무리했다고요. 총복습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마지막 날 책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1회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쭉 넘겨가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아는 거니까 쭉 넘겨가면서 1회독 하고서 떨어지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학습일지를 쓰시되 학습일지는 사전적으로 쓰고 계획만 크게 하시고 대신에 사후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독수로 따지게 되면 저는 3회독 정도가 제가 느꼈던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딱 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학습일지고 두 번째는 공부를 조금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레벨 2의 특성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FR이랑 에쿼티랑 여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포트폴리오랑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엮이냐면요. 제가 짤막하게 그냥 강의를 해볼게요. 짤막하게. 이게 밸런시이고요.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위에서 붙습시다. 매출액.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로스 프로핏 나오죠. 저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 셀링 제너럴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 빼주게 되면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또는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빠지고 텍스 빠지게 되면 그 밑에 뭐 나와요? 넷인컴 나오죠. 그 넷인컴이 어디에가 쌓이게 되냐면 여기 리테인드 어닝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그림은 그래요. 자, 여기 재무제표의 오른쪽 사이드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여기 뭘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과 네, 부채.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채권자한테 조달했으면 여기 라이애빌리티로 쌓일 거고요. 쉐어홀더, 주주들한테 조달했으면 여기 에쿼티에 쌓일 거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여기 데빗 크레딧을 보여주는 거는 캐시플로우로 따지게 되면 현금흐름표 파이낸싱 액티비티,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고 원금은 언제 돌려줄 거고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고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이쪽 사이드를 보여주는 게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인베스트먼트 사이드에 대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다시 유보되는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든가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에 대한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가치 평가를 할 때 레벨 1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펌 배우셨을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 제가 과정에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공식 기억나요? 이거 공식 외워서 풀게 하잖아요. 공식 뭐예요? EBIT에서 1 마이너스 세금을 빼주고 플러스 뭐 더해줘요? 감가상각비 더해주죠. Amortization 더해주죠. 그 다음에 뭐 빼줘요? 워킹 캐피탈 변동분 빼주고 뭐 빼줘요? Fixed Capital Investments 빼주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랑 채권자의 가치 아니에요? 그쵸. 기업의 가치라는 게 주주의 가치랑 채권자의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채권자 몫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은 요 밑에 에쿼티가 주주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치평가의 기본은 주주랑 채권자한테 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잖아요. 맞아요? 주주랑 채권자한테 가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요 보라색과 파란색의 가치, 그게 기업 가치가 될 거라고요. 그럼 주주랑 채권자한테 가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이쪽 보면은요. 이익 중에서 여기 매출액도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도 있고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있고요. 넷 인컴도 있고요. 이 중에서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이익이 오퍼레이팅 인컴이죠. 왜요? 넷 인컴은 주주 이익이죠. 넷인컴은 주주이익이란 말이에요. 주주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핏은 아직 판매관리비가 안 빠졌고요. 매출액은 아직 원가가 빠지기 전이고요. 그럼 오퍼레이팅 인컴은 자 기업의 가치라는 건 주주 채권자의 가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 정부목도 좀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정부도 우리 간접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의 몫인 넷인컴과 채권자의 몫인 인트레스트와 정부의 몫인 텍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세 개 더하면 오퍼레이팅 인컴이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주, 채권자, 정부 몫의 이익이라고요. 맞아요? 다시요.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거는 이익인데 누구 몫이에요? 주주, 채권자, 정부 거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기업 가치는 주주랑 채권자 거라면서요. 그럼 정부 몫은 빼야죠. 그럼 정부 몫을 어떻게 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주주랑 채권자 정부 몫의 이익에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BIT에서 세금을 빼요. 그래서 EBIT에서 1-텍스레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주주 채권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주주 채권자 몫의 이익이겠죠. 그런데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레벨 1에서 배우셨겠지만 여기 CGS에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 CG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감가상각비 들어있죠. 여기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에 뭐 들어가 있냐면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죠. 감가상각비의 특성은 자 현금은 안 나가는데 비용만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은 안 나가는데 비용이 발생해서 뭐가 내려가 있어요? 넷인컴이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현금은 안 나갔으니까 감가상각비만큼 더해줘가지고 넷인컴을 올려주는 거라고요. 실제 현금이 나간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초록색까지 하면은 주주 채권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거는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단기 투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이 커가면은 재고상품 계속 보유하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가기 시작했을 때는 라면, 화장품 이런 거 기타 재고상품 많지 않다고요. 근데 점점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재고상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워킹 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기업의 장단기 투자를 고려하고 난 이후에 주주,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이 된다고요. 말 좀 어렵지만 이해돼요? 다시요. 기업의 단기, 장기 투자를 고려한 주주, 채권자 몫의 현금 흐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free cash flow to firm을 내가 추정을 해요. 어떻게? 앞으로 미래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free cash flow to firm을 추정을 해서 이 free cash flow to firm을 내가 뭘로 나누게 되냐면은 이걸 렉으로 할인해 오게 되죠. 그럼 이게 가치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업의 가치평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그럼 주주가치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만큼 보라색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보라색 빼주면 주주가치가 나올 거고 그거 넘버 오브 쉐어스로 나눠주게 되면 주가가 될 거고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레벨 1에서 배웠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레벨 2 커리큘럼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걸 공식을 제가 오른쪽으로 쓸게요. 자, 이제 이 공식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에쿼티 주식가치 평가할 때 저기 에쿼티에서 주식가치 평가할 때는 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맞으니까. 단 주주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이니까 주식 가치를 구하려면 초록색을 구한 다음에 그럼 초록색을 구하면 요 주주 채권자 가치잖아요. 그럼 뭐는 빼줘야 돼요? 여기에서 초록색에서 보라색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파란색 주주 가치가 나오겠죠. 이걸 넘버 오브 쉐어스로 나눠주게 되면 주가가 되는 거니까. 이건 에쿼티의 방식이에요. 저기 에쿼티 과목 있죠? FRA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회계에서는 자 회계는 몇 년 단위로 보고해요? 1년 단위로 보고하죠. 그럼 장기 투자는 어디서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재무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에서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CFI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업현금 흐름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CFO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이 배웠죠? 간접법으로 배웠을 거예요. 넷인컴에서 뭐 더해줘요? 감가상각비 더하죠. 그 다음에 영업자산의 변동분 가감해주지 않아요? 레벨 1에서 이게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이거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기 초록색이 주주채권자 기속 현금 흐름은 맞아. 근데 이 워킹 캐피탈 매년 변동되는 거 이거 추정도 굉장히 힘들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프로젝트 특성상 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공장 설치하는 거, 기계 설치하는 거.
그러면은 기계에 대한 투자가 여기에 빵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장 팔고 나올 거 아니에요. 중간에 투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보수 유지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 픽스드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는 어디다가 빼자? 여기에 초반에 왕창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거를 셀비지 밸류, 판매 가격으로 나오는 걸로 그냥 이거 가정하지 말자.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자. 워킹 캐피탈? 그냥 투자되는 건데 어차피 재고 상품 나중에 내가 다 팔고 나올 거 아니야. 뒤에 내가 가게 하면은 가게 처음에 인수할 땐 재고 상품 인수해야 되지만 이거 뒷사람한테 팔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똔똔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뒤집힌다고 가정하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요만큼이 남아요. 그죠? 보라색이? 그럼 이만큼을 여기에서 뭘로 치냐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로 쳐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가지고 세 과목에 적용을 시켰는데 과목마다 이걸 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공식은 다 달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회계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회계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여기인데 너네 여기라고 하니 거품 문다고요. 나중에 강사가 그렇게 미워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강사는 이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래요. 저 강사는 이게, 저 강사는 이게 다 다르니까. 근데 다 해답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떤 데는 이게 오퍼레이팅, 어떤 데는 이게, 어떤 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돌아버려요 나중에. 근데 더 돌게 하는 건 뭐냐면은 프리 캐시플로우 공식이 4개가 있어요. 이런 공식이 하나, 둘, 셋, 넷. 프리 캐시플로우만 있어요? 프리 캐시플로우도 에코티도 있어요. 그 공식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에바 공식이 2개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레지듀얼 인컴도 공식이 2개가 있는데 그것만 있어요? 디비덴드 디스카운트 모델도 있고요. 되게 공식이 많아요. 사람 미쳐요 나중에.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건 사실 똑같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과목에 따라 맞춰 쓰는 거고 상황에 따라 맞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깊게 안 하잖아요. 절대 판 못해요. 이거 다 각자 외워야 돼요. 결국엔 나중에 못 외우고 그럼 못 푸는 거죠. 문제 꼬아내면 이거 못 풀어요. 공부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뿌리가 있으면은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건데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가지나 꽃부터 이렇게 쭉 처음부터 본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공부를 깊게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파생된 건지를 파악을 못하면은 계속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공부할 때 레벨 1이랑은 좀 달라요. 레벨 2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조금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책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쪽 가서 보세요. 그럼 저쪽 공부할 땐 또 이쪽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정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이 정 없으면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순서를 추천을 해요. 여전히. 왜냐면은 레벨 2의 핵심 과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라고 하면은 회계가 빠질 수가 없고요. 에쿼티, 픽스드 인컴,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이거 4가지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작년에 그렇게 나왔지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결국엔 재무관리니까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잖아요. 에틱 한 세트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빨강색으로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조금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저는 한 3번째나 4번째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저는 강의 한 번 들으시라 그래요. 뭘 좋다고 저희를 2-3번씩 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씩 하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시면은 배속을 느리게 1배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보세요. 저는 이제 1배속으로 했었어요. 1배속으로 하고 말하는 거 농담하는 것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리마인드 하려고. 그리고 강의를 보는 건 강의를 보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보시고 반드시 운인용자 복습할 시간을 가지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축구 경기를 나가요. 근데 내가 오늘 박지성 경기를 봐요. 그리고 내가 내일 박지성 선수처럼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건지 알죠? 그죠? 내가 내일 오디션 나가요. 근데 내가 오늘 조수미가 부르는 걸 봐요. 내가 내일 저렇게 불러야지. 불러줘요. 아니죠.
내가 불러봐야 된다고요. 내가 해봐야 돼. 강사가 문제 푸는 건 강사가 푸는 거지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정말 많이 풀어보잖아요. 내가 풀어보면은 그냥 봐도 아 쟤는 저렇게 푸는구나, 쟤는 저렇게 푸네 이게 되는데 초반에는 자기가 이 꺼내 쓰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그건 나중 얘기. 보고서 파악하는 건 아주 나중 얘기. 지금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부가 됐었냐면요. 레벨 2 때는 특히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에 저희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쉬워요. 쉽다고 하는 건 아니고 죄송해요.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저희 땐 비중이 가장 적었었고 5%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공부의 비중이 가장 적었었고 시험 때도 제가 가장 나중에 풀었었다고요. 과목이 이렇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를 제가 제일 나중에 푸는데 왜냐면 양이 많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적으니까 시간 투입을 적게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손에 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자가 팝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몸에 너무 힘이 없는데 숫자가 딱 팝업돼서 그냥 문제도 안 읽고 그 숫자 딱딱딱딱 적어가지고 공식 그냥 써가지고 그냥 냈어요. 잘 나왔거든요. 그 정도까지 좀 초반에는 좀 몸으로 이렇게 익히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교재는 단권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이제 보고 오셨으니까 뭐 옛날에는 레벨 1, 2, 3 다 같이 봐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가관이지 않아요. 막 거기에 캐리어 끌고 오고 막 못 봤어요? 캐리어 끌고 오고 막 캐리어 펼치면은 거기서 막 책이 막 나오고 근데 책도 안 봐요 또 사람들. 도시락이 나오고 도시락 먹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사람이 불안하니까 안 갖고 갈 수가 없죠. 근데 항상 수업 시간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레벨 2에 수혜자가 5건이에요. 커리큘럼 북이 5, 6건이에요. 테스트 뱅크까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 끌고 가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어떻게 보냐? 그럼 저는 이랬어요. 오답 노트를 만든다? 오답 노트 만들 시간이 어딨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요. 풀다가 틀려요. 그럼 찢어요. 뭐 갑으로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테스트 뱅크인데. 찢어요. 어떻게 해요? 그 교재에다 꼈어요. 그 과목 그 단락에다가. 그리고 그 과목 다시 볼 때 복습할 때 내가 이거 틀렸던 거네 그냥 보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 이렇게 끼워 붙여놔요. 아니면은 이 A4 용지보다 작은 노트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하는. 그럼 여기 교재에 들어갈 만한 예를 들어서 내 책이 이만하면 요만한 노트가 있다고요. 노트에 사가지고 써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볼 때 볼 거 아니에요. 단권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전에 계속 교재를 줄여나가셔야지 시험 전에 교재를 계속 늘려나가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점점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커리큘럼북도 보시고 물론 보존하면 좋죠. 갑으로 물려주면 이게 내가 했던 걸 한다라고. 하지만 찢어요. 아니면 오려요. 오려가지고 수혜자에다가 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면은 사요.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최대한 책을 좀 단권화해가지고 한 번에 볼 때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수혜저로 보시는 거예요. 커리큘럼북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혜저 정도로 보시되 수혜저의 뒤에 문제 나오는 컨셉 체커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다면 아이템 세트 정도, 커리큘럼북에 있는 그 정도,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모의기쌤 풀면 좋지만 본인이 뭐 이거 나중에 할 얘기예요. 본인이 거기까지 풀면 좋지만 그냥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만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문제 유형이 막 정말 정확하고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수혜저랑 커리큘럼북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레벨 2 때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어렵고 과목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은 막 사람들이 소스를 구해요. 시크릿 소스 막 이런 거 구해요. 어디서 이렇게 막 이것만 보면 합격한대라고 해서 한 장짜리 막 뭐 말도 중국어로 막 이게 반은 중국어 반은 영어고 문법도 안 맞아고 해석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거 막 구해와요. 보지 마요. 공부는 다 정석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이게 깊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시크릿 소스 같은 거 보면은 좋죠. 한 페이지니까. 근데 깊이가 너무 낮아서 그거 가지고는 시험장 가서서 푸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석대로 그런 거 한눈 팔지 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1이랑 레벨 2랑 조금 다른 게 이게 레벨 2가 시험의 특성이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를 되게 괴롭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잖아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계속 오갈 거라고요. 막 틀리면 이 멍청한 놈 와서 막 자책하고, 맞으면은 세상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그럼 이게 기분이 조울조울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조울증이에요. 계속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미쳤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멘탈 관리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럼 이게 조울이 더 커지게 돼요. 증폭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그 로망을 알아요. 금요일 저녁에 괜히 맥주 한 잔 하고 싶고 쉬고 싶고인데, 금요일날 맥주 한 잔이라도 하면 사실 토요일날 그 피로감 있잖아. 한 잔이라도 먹으면 뭐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요일날 가볍게 운동하고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날부터 하는 습관을 좀 조금이라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좀 기분이 저는 좀 더 많이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술, 담배 안 하고 산책하거나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그거를 좀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정말 추천해요. 레벨 1 때는 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잘 모르셔서 못했다고 치지만, 레벨 2 때는 하세요. 좋아요. 뭐에 좋냐면은, 이 1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세상에 나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 주변에 한 명 더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스터디 와가지고 사람들 그래요. 이번엔 네가 에코티 1, 2, 3강을 준비해오고, 네가 4, 5, 6강을 준비해오고, 네가 써머리를 해오고, 넌 문제풀이를 준비해. 부지런짓 하지 말고요. 그냥 스터디는 이런 거예요. 토요일날 아침 일찍 모여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공부만 하면 돼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만 가지면 돼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점심,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심은 가장 맛있는 근처 밥집을 정하셔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공부해요. 그리고 저녁 가장 맛있는 집 정하셔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공부하다가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지, 네가 날 가르쳐줘, 나는 그게 더 공부가 잘 되니까 네가 날 가르쳐줘, 그럼 이 사람 뭔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사람 뭔죄예요? 오는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나중엔 안 와가지고 준비를 해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준비를 안 해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러면은 스터디원한테 강의를 그 강사료를 주고 들으시면 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써머리 하지 마세요. 왜 헛된 시간을 거기다가 쓰세요. 그냥 여기다가 본인이 정리하면 되는 거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터디는요, 그냥 그렇게 밥터디 형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서로 이렇게 시간 바쁘신 분들이니까, 대신에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그냥 공연 한 번 본다든가, 아니면 영화 그냥 한 번 본다든가, 연말에 송년회 정도 한다든가, 그냥 그 정도,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레벨 2 합격하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레벨 1 합격한 거랑 레벨 2 합격한 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물론 공기업들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레벨 3까지 합격을 해야지 이제 완벽하게 자격증에 대한 크레덴셜을 줘요. 크레딧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베네핏도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여가 돼요. 근데 레벨 2를 합격해도 인터뷰 갔을 때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까먹어서 문제지, 그게 레벨 2 정도만 해도 사실상 너무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레벨 1 재수를 해보고 3도 재수를 해보지만, 재수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가족도 힘들잖아요. 권호상 선생님 강의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권호상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돼요. 내년에 안 하면 내후년에 해야 돼요. 어차피 할 거면은 올해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내후년 할 거면은 지금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거 어차피 나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모두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올해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지 합격을 한다 해서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정복을 하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에 합격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행복한 길이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행복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